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선형대수학에서 챕터가 완전히 바꿔지는 챕터입니다. 즉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여공과 항등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많은 목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문제 푸는 데 있거든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로 기본이 되는 개념이 항등원과 여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또 나가 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0, 1, 3개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3개의 원소로 구성된 A라는 집합에서 어떠한 연산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플러스 연산, 마이너스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 이러한 것들을 연산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4가지 연산을 배워왔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4가지 연산 말고 또 다른 연산들도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합에 연산을 부여했을 적에 집합이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느냐, 닫혀 있지 않느냐, 2가지의 개념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1, 0, 1 이것으로 구성된 집합이 A라는 집합이라고 했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들끼리 서로 곱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봐볼까요? 즉 -1, 0, 1 이 3개가 있고 또 -1, 0, 1 이 3개가 있죠. 이것들은 각자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죠. 이 원소들끼리 서로 곱하기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1하고 1하고 곱하면 1이 되어지고 -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 되어지고 -1과 1을 곱하면 -1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1하고 이것들을 곱하면 전부 다 그대로 되어지죠. -1, 0, 1. 이 결과들을 보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숫자들도 결국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0, 또 -1, 또 1, 3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즉 A라는 집합에 곱하기라는 연산을 부여해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그 결과로 나온 숫자들이 전부 다 A라는 집합의 원소들 -1, 0, 1 이것하고 같더라 그 말이요. 이러한 경우에 집합 A는 연산 곱셈에 대하여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즉 말해서 A라는 집합이 곱하기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그런데 곱하기 말고 덧셈에 대하여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에 대한 계산을 해볼까요? 즉 이번에는 이쪽이 A라는 집합의 연산을 덧셈을 부여를 했을 적에 모든 원소들끼리 덧셈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면은 -1과 -1을 더하면은 -2, -1과 0을 더하면은 -1, -1과 2를 더하면은 0, 또 0하고 -1하고 더하면 -1, 0하고 0은 0. 이 플러스라는 연산을 A라는 원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면은 그 나오는 결과가 0, 1, 2, -1, -2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2나 +2 같은 경우는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잖아요. 이럴 적에는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어떤 연산을 시행했을 적에 그 집합이 그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 그 말은 그 집합이 그 연산에 대하여 모든 결과를 다 포용하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는 덧셈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잖아요. 왜 그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피차 자연수잖아요. 그런데 자연수 집합은 뺄셈 연산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 안 닫혀 있어?
안 닫혀 있죠. 예를 들면 2와 3은 피차 자연수 맞잖아요. 그런데 이 -3 같은 경우는 -1이 되어져 가지고 -1은 자연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는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져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수 같은 경우는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피차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니까. 그런데 자연수는 뺄셈에 대하여 닫혀 있지 않는데 정수 집합은 뺄셈에 대하여 닫혀 있죠. 왜 그래? 정수 빼기 정수는 피차 정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뺄셈이라는 연산 기호는 자연수에 대해서는 닫혀져 있지 않지만은 자연수를 조금 더 확장한 범위인 정수에 대해서는 뺄셈 기호에 대하여 정수 집합은 닫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색다른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야. 집합 A에서, 집합 A는 이거야. 집합 A에서 연산 별표에 대한 원소 X의 항등원 EX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연산 기호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만 사용을 해왔지만은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의 연산 기호를 창안해 낼 수가 있다. 그 창안해 낸 연산 기호 중에 하나로서 별표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 이 별표 연산에 대한 원소 X 항등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단 말이야. 항등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항등원이란 것은 어떠한 연산 기호가 정의되어졌을 적에 어떤 수에다가 항등원을 연산을 시키면은 그 결과가 다시 동일한 어떤 수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항등원이라고 해요. 항등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이 정의가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좋은 예로 별표라는 연산이 정의되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항등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보세요. 원소 X에 대한 항등원 EX 정의는 어떻게 되어지냐? 별표라는 연산을 사용을 해서 어떤 수하고 EX라는 이 숫자하고 서로 별표 연산을 해줬어. 그랬을 적에 그 결과가 다시 어떤 수가 되어지는 이때의 이거 있죠. 이것 EX를 원소 X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있는 이 별표가 플러스 기호를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이럴 적에 원소 X에 대한 항등원 EX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구하려면은 바로 항등원의 정의식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어지죠. 즉, 이 별표가 플러스 연산을 나타낸다고 했을 적에 원소 X에 대한 항등원은 자, X 해놓고 별표는 플러스를 나타낸다고 가정했죠. 고로 플러스 해놓고 이 X는 바로 앞에 있는 X가 되어졌을 적에 이것을 바로 원소 X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풀면은 이 X는 제로가 되어지죠. 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제로가 되어지느냐? 어떠한 숫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제로를 더하면은 다시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연산 별표가 곱하기를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그럴 적에 임의의 원소 X에 대한 항등원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때는 어떤 숫자 X 또는 어떤 원소 X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기 위하여 이 별표 대신에 곱하기를 집어넣어주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 곱하기 그때의 항등원 EX는 X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때의 항등원 EX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 곱하기 EX는 X 이 식으로부터 EX가 항등원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EX를 구하려면은 두 가지 경우를 따져줘야 되겠죠. 첫 번째,
앞에 있는 x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값을 정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if x가 제로라면은 항등원 EX는 무엇이 되어진다? 부정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if 여기 있는 x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무엇이 부정이 되어지냐면은 항등원 EX가 부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부정이란 말은 답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여서 부정이라는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x가 제로가 아니라면은 항등원 EX는 얘하고 약분되어져 가지고 1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비록 연산 표시를 별표로 나타냈다고 할지라도 그 별표가 플러스인 경우 아니면 곱하기인 경우에 대하여 항등원을 구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정의되어진 연산에 대하여 항등원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u와 v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u와 v라는 어떤 숫자에 대하여 연산을 정의를 했어.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연산을 정의를 했어. 우리가 플러스라는 연산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그 정의 그대로요. 그런데 여기서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이 연산 기호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그 연산 기호 앞에 나와 있는 숫자와 뒤에 나와 있는 숫자를 서로 곱해 주는 것으로서 동그라미 플러스 이 연산 기호를 정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에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 요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먼저 항등원부터 구해 봅시다. 자, 항등원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했다시피 어떤 숫자의 항등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숫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연산기호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항등원을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코르 원래의 숫자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을 항등원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동일한 정의를 여기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항등원은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입니까?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하여 앞에다가는 어떤 숫자 u를 넣고 뒤에다가는 항등원을 넣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 항등원을 어떤 숫자 u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u 이렇게 적어주면 더 친절한 표현이 되겠지만은 안 적어줘도 굳이 알 수 있을 적에는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u 동그라미 플러스 eu는 u가 되어질 적에 이때의 eu를 u에 대한 항등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서 고로 u 동그라미 플러스 eu 이것은 이 정의에 의하여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u 곱하기 뒤에 거 eu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우변 u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식에서 u라는 것이 제로가 아니라면은 u에 대한 항등원 eu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이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항등원을 구한다. 여러분들이 연산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4개만 배워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얼마든지 색다른 연산은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여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합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합 A에서 연산 별표에 대한 원소 X 여곤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여곤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그 정의식을 봐야 되겠잖아요. 원소 X에 대한 여곤 IX 정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정의가 원소 X 해놓고 그때의 연산 별표 해놓고 그 뒤에다가 여곤을 배치했을 적에 이 결과가 원소 X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끔 했을 적에
이때의 IX를 연산 별표에 대하여 원소 X의 여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항상 항등원과 여권을 얘기를 할 적에는 어떠한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냐 어떠한 연산에 대한 여권이냐 그것을 먼저 명확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에 대한 항등원이냐 어떤 숫자에 대한 여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완벽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별표가 만약에 플러스라면은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별표 연산에 대한 임의의 원소 X의 여권 I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이 별표가 플러스라고 했을 적에 X 해놓고 별표 대신에 플러스 해놓고 IX는 EX 그렇게 해야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EX는 연산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이었잖아요. 고로 아까 우리가 연산 플러스에 대한 원소 X 항등원은 0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EX 이코르 0 이렇게 놓고 이 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IX는 0 이것을 풀면은 IX는 마이너스 X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연산 기호 플러스에 대한 원소 X의 여권은 마이너스 X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 별표가 곱하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적에는 여권을 구할 적에 역시 이 정의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원소 X 별표 연산에 대한 여권은 X 해놓고 이 별표가 곱하기인 경우를 취급하기 때문에 곱하기 해놓고 IX 이코르 EX 이렇게 해주죠. 이때 EX라는 것은 연산 기호가 곱하기가 되어졌을 때의 항등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연산 기호가 곱하기가 되어졌을 때의 항등원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만약에 이 x라는 것이 0이라면은 항등원은 부정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x가 제로가 아니라면은 항등원은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풀어보는데 이 식의 결과는 즉 x의 항등원은 부정 아니면 1 그렇게 되어졌죠. 여기 보십시오. 부정 아니면 1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무엇이 이 x가 부정 아니면 1 그렇게 되어진다. 부정일 적에는 x가 제로인 경우고 부정이 아닌 경우는 x가 0이 아닌 경우야. 그러면은 이 부정인 경우는 관심사에서 제껴두고 원소 X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인 경우에 그 여권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여권을 구해보면은 EX가 1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IX를 구하면 IX는 X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X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에서 각 원소에 대한 여권을 X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가 제로가 아닌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1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고로 X가 1인 경우에 곱셈에 대한 여권은 1분의 1이기 때문에 1.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곱셈에 대한 여권이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덧셈과 곱셈이 아닌 새로운 연산에 대한 여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아까 했다시피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연산을 정의를 U 동그라미 플러스 V는 UV 이렇게 정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UV란 것은 U 곱하기 V 그 표현 그대로요. 이때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한 여권은 구해보자 그 말이야. 아까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고 배웠잖아요. 어떤 경우에 U가 0이 아닐 적에 이때 여권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권을 구한 정의 자체식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권을 구하려면은 그 정의 그대로 따릅니다.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한 어떤 수 U에 대한 여권은
U 동그라미 플러스 해놓고 I 이렇게 했죠. 이때 I라는 것은 U에 대한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U를 적어주면은 더 보기 편리한 기호가 될 것이고, 안 적어놔도 알 수 있으면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 고로 U 동그라미 플러스 IU는 항등은 2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항등원은 항등원일지라도 U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U를 적어주면 좀 더 편리한 표현이 되어지겠다. 고로 이거 동그라미 플러스 IU, 이것은 U의 IU 그렇게 되어지죠. 왜 U의 IU 그렇게 되어져? 여기서 정의가 두 개를 곱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것 이코르 이 U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 그렇게 되어지죠. 이 U가 1이 되어질 적에는 어떠한 조건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U는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식으로부터 U에 대한 여건을 구해보면은 그것은 U분의 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덧셈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건뿐만 아니라 그 위의 새로운 연산 기호에 대하여 항등원과 여건을 구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항등원과 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그것을 느껴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선형대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한번 푼다고 봐봅시다. 즉 x 플러스 1은 5, 이러한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적에 초등학생 수준이라도 x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단번에 4라는 것을 알 수 있기까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죠. 그것에 대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항등원과 여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봅시다. x 플러스 1은 5라는 이 수식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수식의 양변에 무엇을 연산시켜 주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쪽에서는 플러스라는 연산이 있잖아요. 플러스라는 연산이 있고 그 옆에가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럴 적에 이쪽과 이쪽의 양변에 무엇을 취해주기를 원하냐면은 플러스라는 기호에 대한 이의 여건을 플러스 해주고 싶어. 왜 그렇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x잖아요. x이기 때문에 이 좌변에가 무엇만 남기를 원하냐면은 x만 남기를 원해. x만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고 싶단 말이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면은 x 우편에 있는 것이 싹 다 없어질까? 여기에서 x만 남겨두고 싶기 때문에 이쪽이가 플러스 연산 기호가 있고 1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해주기를 원하느냐? 플러스 연산에 대한 숫자 1의 여건을 더해주고 싶어. 왜? 이쪽이 플러스 연산이기 때문에 여건을 더해줄 적에는 플러스 연산에 대한 여건을 적어줘야 되죠. 1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고로 양변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더해주고 싶어. 양변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더해주고 싶어. 이때 위식에서 아래식으로 넘어올 때 결합법칙이라는 수학 공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결합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봅시다. 여기에서 연산 플러스에 대한 숫자 a의 항등원을 2라고 해봅시다. 그럴 적에 이것에 대한 정의식은 a 해놓고 그 연산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항등원이라는 것을 배치시켜 그 결과가 원래 숫자 a가 되어질 적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겠냐면은 항등원이라고 한다겠어. 그 다음에 연산 플러스에 대한 a의 여건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연산 플러스에 대한 a의 여건을 i라고 했어. 여건 i라는 것은 a에다가 연산 기호를 적어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배치를 시켰더니 그 결과가 원소 A의 덧셈이라는 연산기호 항등원이 되어졌어. 이럴 적에
이것을 연산 플러스에 대한 A의 여권 그렇게 표현해 준다고 했어. 그리고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 이것을 익히 잘 알 것이고,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U 플러스 V 플러스 W를 계산함에 있어서 앞에 것 두 개를 먼저 계산해 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을 더하나, 또는 뒤에 것 두 개를 더하고 난 다음에 맨 앞에 것을 더해 주나, 그 결과가 서로 같을 적에 이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만약에 여기에서 말이야 U 플러스 V를 먼저 계산하고 그때 W를 계산을 해줬는데, 반대로 U 플러스 W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V를 계산해 준 것도 똑같으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려면은 여기 보세요.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U 플러스 W 먼저 계산해 주고 나중에 V를 더해줘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실 적에는 연산 기호가 플러스만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해서 연산 기호가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란 것은 연산 기호 마이너스에 의한 마이너스 1이다 그것이 아니고, 플러스 1의 여권으로서 마이너스 1이야. 즉 플러스 1의 여권을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에서 그 마이너스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적에 연산기호 플러스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X 해놓고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고 이 두 개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변은 5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대로 되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숫자하고 그 숫자의 여권하고 합쳐놓으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겠습니까? 항등원이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숫자 1하고 숫자 1에 해당하는 여권인 마이너스 1하고 서로 플러스를 해주면은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이 나온다 그 말이야.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은 0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X 플러스 해놓고 항등원 제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4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어떤 숫자 X하고 항등원하고 더해 봐야 어떤 숫자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항등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은 X가 되어지고 우변은 4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X는 4라는 답을 우리가 얻어냈다 그 말이야. 어떤 수식에서 맨 처음 수식 X 플러스 1은 5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왜 5 플러스 1의 여권이 4가 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5 플러스 1의 여권인 마이너스 1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4가 된 것이냐면 보세요. 5라는 것은 4 플러스 1 그렇게 적어줄 수 있죠. 5.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플러스 1의 여권인 마이너스 1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의 여권인 마이너스 1하고 서로 합쳐진 이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되어진다? 항등원이 되어지죠. 항등원 제로가 되어진다. 고로 4 플러스 항등원 제로는 4가 되어지기 때문에 4요. 지금까지는 연산 기호가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 곱하기 x는 4 이러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딱 보자마자 x가 뭐라는 것은 알 수 있어? 2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항등원과 여건의 개념을 사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 말이야. 연산 곱하기에 대한 a의 항등원 2 정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시 연산 곱하기에 대하여 a를 앞에다 배치하고 뒤에다가 항등원을 배치시켰을 적에 이 계산 결과가 자기 자신인 a가 나왔을 적에 이때의 2를 연산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만약에 a가 제로가 아니라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 2 이것은 뭐예요?
1이잖아요. 즉 A 곱하기 1 해야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에 대한 곱셈에 대한 항등호는 1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산 곱셈에 대한 A의 여권 I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도 정의 그대로 해주죠. 자, 연산 기호 배치시켜 놓고 앞에다가 A를 놔두죠. 이 A라는 것은 우리가 여권을 구하려고 하는 숫자죠. 고로 A 곱하기 이 A의 여권인 I를 여기에다가 배치시켜 놓았을 적에 그 결과가 연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올 적에 이때의 이 I를 연산 곱셈에 대한 숫자 A의 여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했어. 그러면은 A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곱셈에 대한 항등호는 1이기 때문에 A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A에 대한 여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1이기 때문에 A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도 이 곱셈에 대한 연산 기호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곱셈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x는 4 이렇게 되어졌을 때 x는 2라고 금방 안다겠어요. 이것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x나 x 곱하기 2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x 곱하기 2로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이 수식의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려고 하느냐? 곱하기에 대한 2의 여권을 양변에다 똑같이 곱해주려고 그래. 이것은 이거 이코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똑같이 i를 곱해주려고 그래. i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곱셈에 대한 숫자 2의 여권이라고 했죠. 그것을 곱해주려고 그래. 왜 그것을 곱해주려고 그래? 그것을 곱해줘야만 이 좌변이 무엇만 남게 할 수 있어? x만 남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다가 이의 여권을 곱하나 또는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곱해주나 같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어. 그러면은 이 곱하기 곱셈에 대한 이의 여권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곱셈에 대한 이의 항등원이 되어지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1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x 곱하기 곱셈에 대한 항등원 2 이것 자체가 x만 남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좌변은 x만 남게 되어지고 우변은 4 곱하기 곱셈에 대한 2의 여권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 4라는 것은 2 곱하기 2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i야. 그런데 이 i라는 것은 곱셈에 대한 2의 여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결합법칙에 의해서 먼저 뒤에 것부터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줘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은 이 곱하기 곱셈에 대한 2의 여권 하면은 이것은 곱셈에 대한 2의 항등원이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2의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이 되어지죠. 고로 2 곱하기 곱셈에 대한 숫자 2의 항등원을 하면은 무엇만 남습니까? 항등원을 곱해주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2가 되어지는 거야. 고로 최종적으로 x는 2 이것이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2 곱하기 2는 4 이것이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연산 기호가 플러스만 있는 경우를 했고 여기서는 연산 기호가 곱하기만 있는 경우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2x 플러스 1은 5 이것을 풀으라고 했어. 여기서는 연산 기호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왜 2개야? 여기서 2 곱하기 x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곱하기라는 연산 기호하고 또 플러스라는 연산 기호하고
두 개가 사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산기호에 대한 방정식의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연산기호에 대하여 이 식을 계산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이쪽에가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을 없게 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2x 플러스 1 여기에서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여건을 더해주면 되겠다. 고로 더해주긴 더해주는데 무엇을 더해주느냐? 1에 대한 여건인 마이너스 1 이것을 더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이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1에 대한 여건으로서 썼던 거지 0보다 작다라는 의미에서의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겠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란 것은 플러스 1에 대한 여건을 나타낼 적에 어떤 경우에 플러스 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1의 여건을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플러스 해주고 1의 여건을 더해줘야 되겠다.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내려오면서 계산할 적에는 원래는 2x 플러스 1은 5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방금 플러스 1에 대한 여건을 양쪽에 다 똑같이 더해줬죠. 그러면은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뒤에 것부터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을 계산을 해줘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질까? 덧셈에 대한 1의 항두원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항두원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덧셈에 대한 항두원 2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지요. 고로 2x 플러스 덧셈에 대한 항두원 0은 2x만 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변을 볼까요? 자, 5 플러스 덧셈에 대한 1의 여건 이렇게 해놓았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물론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4 이렇게 금방 나와버리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항등원과 여건의 의미를 온전히 살려서 계산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고로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옳으냐면은 5라는 것은 4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있는 것이 덧셈에 대한 1의 여건이죠. 고로 덧셈에 대한 1의 여건을 그대로 적어줬어. 그러면 이것도 결합법칙에 의해서 뒤에 것부터 먼저 계산해줘도 되어지죠. 그러면 1 플러스 덧셈에 대한 1의 여건 이것을 해주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덧셈에 대한 1의 항등원이 되어지죠. 덧셈에 대한 1의 항등원은 제로이기 때문에 4 플러스 덧셈에 대한 1의 항등원 해봐야 4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4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좌변 전체는 2x가 되어지고 우변은 4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2x는 4 이것을 또 엄밀하게 푸는 방법은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2x는 4 고로 최종 답은 2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지금부터 이번 시간은 강의 주제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 수학을 배울 적에 저희는 맨 처음에 벡터 공간부터 배웠거든요. 벡터 공간을 배우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왜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적응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있죠. 항등원, 여건,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연산기호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왔던 것이 제가 느꼈던 갭을 메꾸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배울 벡터 공간을 배우면서 왜 벡터 공간을 저렇게 정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는가 라는 것을 100% 느낄 수는 없지만 대충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합 라지 V가 있어. 그 라지 V라는 집합에 두 가지 연산 기호를 부여할 거야. 첫 번째는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연산 기호를 하나 부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점연산이라는 것을 부여를 할 것이야.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이 두 개의 연산은 어떻게 표시하든지 간에 책마다 달라. 이것을
별표를 그려놓고 별표 연산과 점 연산에 대하여 집합 V에 부여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 어떠한 연산 표시를 쓰든지 간에 그 새로운 연산 표시에 대해서는 정의를 명확히 해줘야 돼. 그 정의가 예를 든다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두 개의 수를 동그라미에 플러스 연산해준다 라는 것을 U와 V를 곱한 걸로 정의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연산도 어떤 형태로 정의를 해주든지 간에 그것은 출제자 마음이고 교과서를 쓴 저자의 마음이라 그거야. 어찌됐든지 간에 문제의 핵심은 두 개의 새로운 연산이 부여가 됐어. 어디에? 집합 라지 V에. 새로운 연산이 부여가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집합 라지 V의 원소로서 UVW가 있고 또 실수 원소로서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U와 V를 동글뱅이 연산해 준 것은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고 역시 실수라는 집합하고 라지 V 속에 있는 V라는 것하고 점 연산을 해 주었을 적에 그 결과도 라지 V의 원소가 되었다고 하자 그 말이야. 그것이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과 점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지요. 이럴 적에 이 라지 V가 아래의 8가지의 공리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러한 8가지 공리를 집합 라지 V와 이 두 개의 연산이 만족을 할 적에 집합 라지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줘. 다시 한번, 벡터 공간이란 것은 무엇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어떠한 집합 라지 V가 있다라고 하자. 그 집합 라지 V가 두 개의 연산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고 하자. 물론 그 두 개의 연산은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두 개의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져 있고 동시에 이 8가지의 공리를 집합 라지 V와 두 개의 연산이 만족할 적에 집합 라지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그때 집합 라지 V의 원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벡터라고 불러요. 물리학에서는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그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어떤 집합 V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집합 V에 두 종류 연산이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 두 종류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져 있고 동시에 두 종류 연산과 집합 라지 V가 이 8가지 공리를 만족할 적에 집합 라지 V를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그러한 벡터 공간 V의 원소들을 그제서야 벡터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집합 라지 V에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과 점 연산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져 있다고 하자. 즉 말해서 집합 라지 V의 원소로서 UVW라는 것이 있다고 하자. 이때 UVW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어졌을 때 또 알파와 베타라는 것을 실수 집합에서 가져왔어. 즉 말해서 알파와 베타는 실수다 그 말이야. 여기서 라지 R이라는 것은 실수 집합인데 실수 집합 이것을 실수체라고도 해. 실수체. 체라는 것은 영어로서 필드란 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실수 집합을 실수체라고도 얘기한다. 그리고 복소수 집합을 복소수체라고도 얘기한다. 또는 유리수 집합을 유리수체라고도 얘기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세요. 물론 이 세 가지 집합 말고 또 이상한 집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체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 이 세 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U와 V, W 이것들이 라지 V가 벡터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적에 U, V, W 이것들이 라지 V의 원소이고 그럴 적에 U, V, W 이것들 각각을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한 벡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벡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벡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건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차근차근 이해가 되어질 날이 옵니다. 이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연산은 벡터끼리 연산을 해줄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실수 알파하고 벡터하고 연산은 점연산으로 정의를 해줘요. 이 점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해줄 것인가 라는 것은 저자마다 출제자마다 각자 정의를 해줘야 된다겠죠. 이러한 점연산에 대한 그 결과도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져 가지고 라지 V는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과 점연산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 이때 우측 8개가 성립할 시 라지 V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고로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이것들을 다 만족하는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떠한 공리를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벡터끼리의 연산에 사용이 되어지는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 기호에서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즉 U 동그라미 플러스 V는 V 동그라미 플러스 U 이렇게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쩌려면은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만족해야 될 조건이 벡터끼리의 연산에 사용이 되어지는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이 연산에서 서로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 말이야. 또 만족해야 될 세 번째 조건이 벡터 라지 V 속에는 연산 기호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돼. 벡터 공간에서는 이 영벡터 이것을 항등원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아까 여기에서는 항등원을 EX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는 E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벡터 공간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플러스라고 정의해준 벡터끼리의 연산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영벡터로 표시를 하겠다 그 말이야. 이러한 영벡터가 결국은 라지 V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 U라는 것은 당연히 벡터 V의 원소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항등원 영벡터라는 것도 이 라지 V 집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하여 항등원을 포함하고 있지가 않죠. 왜? 자연수 집합에 대한 플러스 연산기의 항등원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벡터 공간에서는 이 항등원을 라지 V라는 집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또한 여곤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즉 라지 V 집합의 원소들에 대한 여곤도 라지 V 집합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연산 기호가 있다고 했을 적에 U라는 원소, 즉 U라는 벡터에다가 뭔가를 연산시켜 줬더니 그것에 대한 항등원 영벡터가 나왔어. 이때 이 뭔가를 이 U 여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때 U 여곤을 마이너스 U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란 것은 그냥 표시를 해준 그 마이너스지 이것이 음수를 나타낸다 뭘 나타낸다 그것에 대한 보장은 아직은 없어. 다만 벡터 U에 대한 여곤을 마이너스 U로 표시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때 마이너스 U라는 U벡터의 여곤도 집합 라지 V 속의 원소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하여 만족해야 될 다섯 번째 공리는
알파라는 이 실수, 참고로 여기서 실수 집합에 속한 이러한 실수들을 스칼라라고 불러. 다시 한번, 실수 또는 실수체에 속한 실수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스칼라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러한 반면에 벡터 공간인 V집합 속에 들어져 있는 원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 그것을 벡터라고 불러. 여기에서 점 연산은 스칼라와 벡터 연산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연산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은 벡터와 벡터를 연산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다섯 번째 공리가 무엇이냐? 알파라는 것하고 U 동그라미 플러스 V, 이것은 뭐요? 이거 전체는 벡터가 되어지죠. 왜 벡터가 되어져? 여기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라지 V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벡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점연산 벡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공리를 정해주냐면은 배분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줄 거예요. 즉 이렇게 해주면은 알파.u 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 였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v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배분 법칙이 성립되어진다고 하자. 무엇이? 벡터 공간을 이루는 집합이. 그리고 여섯 번째 공리가 두 개의 실수를 먼저 더했지요. 두 개의 실수를 먼저 더해도 이것이 실수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점 연산해서 U 벡터 이렇게 했지요. 이것을 배분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알파.U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이쪽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최첨단으로 주의할 것. 여기서 플러스는 두 실수를 더할 때의 플러스, 즉 체 내에서 정의된 플러스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플러스는 무엇이냐면은 벡터와 벡터끼리의 연산에 사용이 되어지는 연산기호요. 즉 말해서 이것을 배분 법칙에 의해서 분배한다고 했을 적에 원래는 알파.u 여기 플러스 베타.u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 플러스가 이쪽으로 올 적에는 동그라미 플러스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플러스로 바뀐다 그 말은 벡터끼리의 연산에 사용이 되어지는 연산기호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벡터고 뒤에 있는 거에 벡터죠. 왜 그래? 아까 여기 했잖아요. 임의의 실수, 점연산, 벡터, 이것은 라지 V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V의 원소를 벡터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벡터이고 이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를 연산을 해줄 적에는 실수 플러스 시킬 때의 그 기호가 아니고 벡터와 벡터를 연산하는 동그라미 플러스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제일로 중요해.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무척 고민했던 기억이 많아요. 또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거,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있고 곱하기가 있죠. 즉 일곱 번째 공리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점연산 U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적에 알파 곱하기 베타 할 적에 이 곱하기는 우리가 실수해서 사용하는 그 곱하기하고 똑같아. 왜? 지금 현재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실수 집합 또는 실수체에 속한 원소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 점연산 U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정의를 할 거냐면은 알파 점 가로 열고 베타 점 U 이렇게 되어진다고 가정을 할 거야. 이것하고 같아야만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된다라고 해주겠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우리가 흔히 곧바로 곱셈 표시를 하지 않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요. 그리고 점은 그대로 적어주고 U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 이퀄로 알파 점 가로 열고 베타 점 U 가로 닫고 그렇게도 적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 실수체 내에 1이라는 단위 원소가 있다. 이 단위 원소와 U라는 벡터를
점 연산 했을 적에는 U 벡터가 되는 걸로써 약속을 하자.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즉 말해서 총 8개의 약속과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 점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져 있을 적에 그때 집합 라지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주고, 벡터 공간인 라지 V의 원소를 벡터라고 불러주고, 실수 집합 또는 실수체 내에 있는 원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준다? 스칼라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이럴 적에 집합 라지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러면은 벡터 공간이라고 집합 라지 V를 얘기해 준 것 같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참고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다 보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라는 집합에 대해서도 2개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졌죠. 아까 여기에서 곱하기 연산하고 플러스 연산이 짬뽕이 되어진 이 방정식을 풀 적에 2개의 연산기호 각각에 대하여 항등원과 역원을 적용시켜 가지고 답을 구해냈잖아요. 고로 x는 2 이렇게 답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에서도 2개의 연산을 정의를 했어. 하나는 동그라미 플러스, 또 하나는 점. 이 2개의 연산은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겠어. 이 2개의 연산에 대하여 벡터 라지 V가 닫혀져 있고 이 8가지의 공리를 만족하게끔 정의가 되어지면은 그때 벡터 라지 V를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고, 실수체 내의 원소들을 스칼라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 특별하게 조심해야 할 것, 이것을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 이 점연산 이거 있죠. 알파 점 V 이것을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스칼라 알파하고 벡터하고 점 연산을 취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점 이것은 내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